2010년 10월 12일 조용한 산사에 아픈 울림이 퍼졌다. 정수 대화상님의 연결식을 봉행하겠습니다. 화합과 자비의 스님들께 귀의하는 참귀가 있겠습니다. 이틀 전 입적한 정수 대스님의 연결식. 21살에 불과 입문한 스님의 마지막 길은 쓸쓸했다. 80년대 군부에 의해 유린당했던 12.7 범란 때 온몸으로 고통을 다 섭수하시면서도 주위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그런 역사의 아픔까지도 안고 계신 분인데, 이 나라가, 한국 불교가 그 스님의 아픔을 다 어루만져 주시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길을 떠나시게 돼서 스님을 모셨던 소임자로서 죄스럽기 한량없고요. 30년 전 승려로서, 한 인간으로서 거센 파고를 겪은 정수 스님. 부처님의 뜻에 따라 나누며 살고 싶다던 소박한 꿈도 그때 사라졌다. 그때 그런 일만 안 당했으면 포기도 많이 했을 끼고 신도들도 더 많이 고생을 했을 텐데, 그 이제 한 가지 뭐 억울하다면 좀 억울하죠. 이제 인연의 끈을 놓아야 하지만 지난 30년 세월 스님의 아픔을 알기에 보내야 하는 이들의 마음도 편치가 않다. 같은 날 천년고찰 마곡사를 오랜만에 찾은 우홍근 씨. 근 3개월 만에 진짜 오랜만이네. 네. 아이고. 건강하시죠? 언제 찾아와도 한결같은 이곳. 마곡사와 우홍근 씨의 인연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마곡사에서 수행하며 부처를 섬겼던 젊은 승려였다. 배움을 통해 어리석음을 깨우치라고 해서 받았던 법명 하구. 전쟁 고아였던 하구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절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레 승려의 길을 가게 됐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승려가 아니다. 내가 이제 수행자라서 이제 수행을 다 못하고 이런 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 들어와서 이렇게 다니기도 참 좀 부끄러운 거지, 내 입장으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님. 이거 그냥 이렇게 뵈서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아직 덜 나시? 예, 아직 치료 중이. 아직 조금만 걸어도 시큰거려가지고 어디는 못 다니죠. 좀 이제 걸으면은 시큰거리고 허리 아파가지고. 여기 와서 좀 계세요. 저기 일을 못 하니까. 일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시라니까. 우홍근 씨의 운명은 30년 전 이곳에서 어긋났다. 여기가 이제 종무소거든. 종무소, 이곳이 종무소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다가 새벽에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강제로 끌려 나간 거니까는 뭐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제 끌려간 거니까는. 1980년 10월 27일 새벽, 마곡사에 한 무리의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는 절의 주지와 총무, 재무 담당 스님들을 연행했다. 여기 총련, 재정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멤버다, 이거 이제 진경스님을 잡으려면은, 나를 이제, 죄야 뭐라도 나오니까. 전국에 걸쳐 다른 사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강화도 보문사의 주지였던 정수 스님도 그날 긴급 연행됐다. 그래서 의문도 모르고 왜 그러냐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다르고 나중에
그게 안다고. 그럼 들어가고 그래서 그저 뜬금없이 그냥 들어갔죠. 아무 그것도 모르고. 두 사람이 나를 양쪽 어깨를 떼고 바짝 들어요. 그러더니 묵직한 것을 허주머니에 꺼내더니 새끼 말 들어. 네가 중이여. 그래요. 그거 보니까 두 사람 다 권총을 찼어요. 스님들이 끌려간 곳은 보안사령부였다. 서울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지방은 각 지역 보안부대에서 승려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됐다. 그곳에서 스님들은 더 이상 성직자가 아니었다. 우리 승복을 싹 비껴요. 팬티만 입은 채 그 짝에서 관북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수복. 그래서 그 제수복을 다 갈아입고서 그때 이제 각 방마다 한 사람씩 이 총문에서 들어간 이제 간부들은 그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문을 당하는 거죠. 강제 연행된 승려들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 달 넘게 수사를 빙자한 고문과 협박에 시달렸다. 구타는 물론이고 감히 상상도 못할 무자비한 고문도 감내해야 했다. 밀주진자에다가 그 고춧가루를 이 세 컵을 넣더니 후춧가루를 또 한 컵을 넣어요. 근데 빙초산을 또 요만한 병이 있는데 그걸로 따서 이제 대금으로 따가지고 그걸 붓더니 누워가지고 목은 이 고개가 떨어지고 이 네 군데 이 동맥하고 여기 동맥하고 팔동맥 다리 여기도 네 군데 동맥을 그 전기를 테이프를 해가지고 테이프로 부시더라고요. 그 전기를 돌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옹그리니까 힘을 쓰니까 새우같이 옹그리는 거예요. 승려를 포함한 불교 관계자 153명이 고초를 겪었다. 12.7 범난의 시작이었다. 불법에 큰 순환을 당했다. 큰 순환. 이튿날 언론은 불교 정화 차원에서 비리 승려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계엄사의 발표를 일제히 보도했다. 폭력, 퇴폐, 횡령 등 성직자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됐다. 그때 우리 나이가 무슨 그렇게 또 무슨 어디 주지를 해가지고서 하다못해 돈이라도 통장에 놓고 사는 시절이 못 됐거든. 나이 그때 이제 한 30쯤 넘어가지고, 35, 허도 30여 짝조짝에 있는 스님네들이 살았는데 뭘 했겠어요, 했으면은. 없었어요, 그런 거. 12.7 범난의 배후에는 신군부가 있었다.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치안을 강화하고 사회를 정화한다는 명분하에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이 본부장으로 있던 합동수사본부에서 사회 각계를 통제했다. 계엄 정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합수부는 산하에 합동수사단을 두고 불교계 정화를 위한 수사를 전담케 했다. 12.7 범난은 합수단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공권력 남용 사례였다. 그런 업무도 그 당시는 이제 계엄사령관이지만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계시니까 네. 그 민정수석 소관으로 그 사전에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럼 사전에 대통령 제가도 받았다고 봐야죠. 이게 뭐. 신군부의 지휘체계 아래 소위 45 계획이라 불리는 불교계 정화 수사 계획은 그렇게 탄생했다. 폭력행위, 부정축제 및 비리행위, 그리고 사기 행각 등 승려들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한 채 수사는 긴박하게 이루어졌다. 승려들이 연행된 다음 날인 10월 28일, 계엄사령부는 일방적으로 불교계 수사 개시를 발표한다. 반박할 틈도 없이 스님들은 졸지에 사이비 승려와 상습적 폭력배가 되어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된다.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그것이 이제 아주 불순한 것이지.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종단이 유계 질서가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또 달리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군사문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만 하면 된다는 이 군사문화를 피부로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12.7 범란은 승려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1980년 대표적인 비리 승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혜성 스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범란의 기억은 아직도 스님을 괴롭힌다. 휴시 당시에 머리를 맞고 이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이 됐대요.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을 건사하기도 어렵지만 스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범란 당시 스님에게 씌워졌던 누명이다. 당시에 언론이 묘사한 혜성 스님은 재산을 착복하고 퇴폐 행위를 일삼는 그야말로 비리 승려의 전형이었다. 저는 파렴치 성금으로 가지고 십시억을 매는 행령 축제하고 또 이렇게 낮에는 주지고 밤에는 요정을 기념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죠. 수사대에서는 매매가 불가능한 사찰의 부지를 시가로 환산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을 두고 운영했던 학원은 물론 양로원 등 사회복지재단까지 개인 재산으로 간주했다는 것이 혜성 스님의 주장이다. 시사 만화에 풍자되기도 했던 요정을 경영했다는 혐의도 사실과 달랐다. 뭘 보지도 않고 그런 현지의 그 자료만 가지고 어쨌든 파렴치한 성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분이 죽지 않은 성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놨대요. 수사기관에 의해 일방적인 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인데 그 증거가 바로 전원통신문이다. 그건 미리 전원통신문이 자기들한테 오는 것도 몰랐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렇게 부정축제로 다루라고 이렇게 명령이 와서 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입장을 이해해달라. 그래서 조사하는 거다. 스님은 그때의 고통을 시로 표현했다. 여보, 선상님, 아프고 한없이 아파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쓰시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죽을게요. 정말 맞아 죽고 싶진 않아요.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질러도 소용이 없다. 참고 견디다 못해 또 죽을 힘을 다해 비명소리를 질러본다. 살지 못하도록, 아니 죽지 않을 만큼 때리고 치며 계속 구문질한다. 이제 아프다 못해 아프단 말도 끊어졌다. 말로는 다 못할 고통을 호소한 혜성 스님. 30년 전 그때 자신의 죄가 무엇이기에 그런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스님은 묻고 있다. 범난 당시 강원도 상원사의 주지였던 삼보스님도 1980년 10월 27일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지금 행성서에 이북에서 내려온 간첩이 하나 지금 근거됐는데 스님하고 접선을 하고 하루 올라가려 하다가 지금 행성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까네 스님이 좀 가져야 되겠다. 스님에게 씌워진 간첩 혐의. 사안이 중대한 만큼 취조는 더욱 가혹했다. 간첩만 실체만 인정만 해주면 풀어주겠다. 오늘도 풀어주겠다. 실체만 인정하라고요. 그게 내가 간첩이 아닌데 어떻게 그 인정을 할 수 있냐. 난 걔한테 돈 한 번도 받은 적도 없다. 어? 또 그 간첩하고 내가 어떤 접촉한 적도 없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스님의 강한 반발은 삼청교육 대행의 빌미가 되고 말다. 당시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됐던 삼청교육대.
삼보 스님은 순식간에 성직자에서 사회 불황자로 전락했다. 조금이라도 뭐가 있었다면 내가 형무소로 갔지 삼청교육대를 갔겠어요? 삼청교육대는 그것도 그 무법천지거든. 그거는 길 가다가 오줌만 싸도 그거 잡아넣고 뭐 어떤 조금 힘이나 있고 빽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나쁘다 하면 그 사람 끌고 밤에 들어간 것이 삼청교육대 그 본질이요. 삼청교육대에서 출소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승적을 박탈당해 4년 후 특별 복권되기까지 스님은 승복조차 마음대로 입을 수 없었다. 그래서 범난을 기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불교의 1600년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종단에서는 이 날을 가장 12.7 이 범난 1980년도 10월 27일 이 날은 이 범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참 난세의 신앙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12.7 범난은 평범한 승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수행을 계속할 수 없었던 하구스님은 이제 세상에 나와 우홍근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그때 이제 허리 다쳐가지고 이제 이래서 나와서든지 마곡사에 얼마간은 마곡사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목에서 피를 토하고 그랬어요. 고문을 당하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 만큼 상태는 악화됐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내가 굳이 나와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할 리도 없고 또 참 그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 처지를 보여가면서 이렇게 살 일도 없는데. 어려서부터 줄곧 절에서만 생활해왔던 우홍근 씨.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환속했지만 그는 절을 떠나 살 수 없었다. 저기서 있을 때는 이제 뭐 청소에서부터 이제 뭐 식수, 이제 수도, 이제 이런 거 전기, 뭐 이런 하여튼 제방 손봐야던 그냥 관리니까 관리장 뭐 보고 있었고 이제 관리니까 모든 살림에 대한 걸 다 두루 보살펴서 이제 고칠 거 고치고 이제 다 해야죠. 뭐. 허리 통증에 도저 일손을 놓은 지도 오래. 범난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불교계를 정화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승려들에게 아픔을 준 12.7 범난. 그 시작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불행히도 제일 진정 투서가라고 자기끼리 싸움하고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 쪽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서 그렇게 된 거죠. 건수가 많았습니까, 굉장히요? 하여튼 보따리 하나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위, 문공부 등의 관련 기관에 불교계의 비리를 고발하는 투소와 진정이 유독 많아 투소에 근거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전혀 진정으로 관계가 없어. 아무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도 누구를 진정해본 일도 없고 누가 나를 진정한 사람이 없어요. 투서라고 자기들은 변명하지만 그런 등등은 단초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범난 관련 진상보고서에서도 투소 때문에 12.7 범난이 일어났다고 보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1980년에 접수된 53건의 투소 중 범난 이전의 것은 18건에 불과하고 비리 혐의로 인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도 대부분 무죄로 판결이나 투소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으로 그냥 싸잡아 전체를 진정을 당한 사람, 진정서에 명단이 오르도 안 하고 진정을 당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무조건 본사 주지라 해서 잡아들인 그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고. 투서와 진정 때문이 아니라면 정권은 왜 불교계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걸까? 일부에선 조계종의 내분이 빌미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70년 중반에서도 스님들께서 종정 중심제냐 또 총무원장 중심제냐 이런 이제 종무 집행의 방법이랄까 정권 구사의 방법을 놓고 그때도 한 3년 동안 아주 심각하게 갈등하고 재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조계사와 개운사의 갈등은 1980년 4월 단일 총무원장이 선출됨으로써 화합종단의 출범으로 마무리됐다. 불교계의 내분을 12.7 법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힘든 이유다. 개원사와 조계사가 이제 화합을 했죠. 화합해가지고 단일종단을 만들어가지고 종회를 다시 구성하고 거기서 제가 4월달에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된 종단으로 화합의 가능성을 열어가던 시기에 무참히 침탈당한 불교계. 월주 스님은 당시 불교계와 정권의 관계에서 법난의 원인을 찾는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모든 단체를 정부에서 순치해가지고 끌고 가려고는 그런 의도에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심정적으로는 갑자기 자주종단을 구축하면서 그런 개정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싫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 초 조계종은 자주종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엄사의 일괄적인 종교 정화 요구에도 자율적인 자체 정화를 고집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몇 차례의 정화를 해달라고, 우리 정화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맡겨달라는 거, 그렇게 너무 이렇게 압력을 넣지 말고 우리 종교 집단은 우리 스스로 잘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얘기를 하러 갔어요. 불교계의 정교 분리 원칙은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정당성이 취약했던 신군부가 대통령 지지 성명을 요청했을 때에도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 신군부가 들어서는 각 종교단체가 거의 그 지지 성명을 했잖아요. 각 사회단체, 무슨 종교단체 했는데, 우리가 그 총무원에 있을 때 그걸 달갑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송월주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니 눈에 까시겠죠. 각계의 지지 성명이 쏟아졌지만 조계종은 동요하지 않았다. 이런 정황이 불교계에 불리하게 작용한 건 아닐까? 시민사회 영역의 언론, 그다음 학교, 그다음 종교, 이 세 영역이 가장 중요한 진지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요한 말하자면 시민적 저항의 진지를 집권을 위해 가지고 사전에 길들이기를 한다든지 사전에 말살시킨다든지 이런 일종의 전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불안한 정권 유지를 위해 사회 전체를 압박했던 신군부는 저항 세력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종교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계엄위원회에선 1980년 2월 종교계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등 법난을 계획한 정황이 엿보인다. 계엄을 종료시키는 것이 벌써 시간이 벌써 촉박하게 다가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잔여 기간을 한 몇 개월을 좀 놔두고 네. 연말에 하느냐 연체하느냐 그런 얘기가 오갈 테니까. 네. 그러면은 그 미제 사건 중에서 어떤 거를 한두 건 더 하겠느냐. 네. 그런 논의해서 불교 문제가 그 당시 미제 사건으로 돼서 네. 그걸 하는 거로 아마 대략. 정부의 문건 곳곳에서 발견되는 저항 불교에 대한 우려는
12.7 범란의 사전 계획서를 뒷받침하고 있다. 1982년 2월달 문화공보부에서 그 계엄위원회에 문건을 갖다가 제출한 그 문건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보면은 불교계 호국 불교인데 저항 불교로 바뀌어가고 있다. 현 신군부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큰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문구를 갖다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 불교계 대목진흥원이 불교 종단 지원하는 부분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갔는데 12.7 범란은 그렇게 시작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에서 따온 45 계획이란 이름으로 불교계에 투입된 공권력.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종교 탄압이었다.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 서방과의 관계들로 국외적인 네트워크가 돼 있는 측면이 전통적으로 있어왔고, 캐톨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력한 교황청으로부터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돼 있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덜 조직화되고 이 일종의 탄압이 가장 쉬운 영역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불교 조계종으로 겨냥이 된 것이 아니냐. 불교계의 순환은 계속됐다. 1980년 10월 30일 새벽, 승려들이 강제 연행된 지 3일 후 전국의 사찰 및 암자는 또다시 군합발에 짓밟히고 만다. 범죄자가 있고 그러면 분명 범죄를 좁혀서 따라서 그 범죄한 사람만 잡아야 가야지 전체 투망식으로 전국 사찰을 덮쳐요? 그거는 역사상 그런 건 세계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계엄사는 3만 2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암자를 포함한 사찰 5,700여 곳을 일제히 수색했다.